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연산군의 어린 시절은 거대한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6살 무렵 자신의 생모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을 때 궁궐은 그에게 단 한마디의 진실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이 일을 100년 동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엄중한 금령을 내렸고 소녀는 어머니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차가운 법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양어머니 정현왕후의 품에서 자랐지만 친아들 진성대군이 태어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죠. 밖으로는 완벽한 도덕과 성군 교육을 강요받았지만 안으로는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패비라는 단어의 잔상을 붙잡으며 불신과 고독을 먹고 자랐습니다. 성종이 남긴 경국대전이라는 강력한 브레이크는 조선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힘이었지만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군주의 심장이 광기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때 조선은 역사상 유례없는 파멸의 질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생모의 진실이 봉인된 궁궐에서 홀로 고립되었던 청년. 그 야수의 각성전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꽃미남 임금의 기묘한 침묵. 1494년 12월 24일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던 성종이 마흔을 넘기지 못한 채 창덕궁에서 서거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19살의 이융은 통곡하는 신하들 사이에서 기묘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끝이라기보다 자신을 억눌러온 거대한 벽이 무너진 뒤에 찾아온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연산군 이융은 단종 이후에 정통성이 확고한 적장자왕이었습니다. 역대 국왕 중 정통성이 완벽한 임금이 드물었던 조선에서 그는 날 때부터 왕위 계승권자로 낙점되어 태어난 두 번째 왕이기도 했습니다. 수려하고 하얀 피부에 키가 컸던 기품 넘치는 꽃미남 임금의 즉위 소식에 대신들과 백성들은 새로운 성군의 탄생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흔히 폭군이라 불리지만 즉위 이후의 연산군은 사실 너무나 멀쩡하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법치를 계승하듯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고 사치스러웠던 궁궐 행사들을 정돈하며 세금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빈민을 구제하고 부친 성종 말기에 나타났던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악한 관리들을 색출해 벌하는 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믿음직한 군주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는 국방에 있어 남다른 성과를 냈습니다. 비용사를 설치해 철갑옷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보급했고 북방 여진족을 토벌하고 남쪽의 왜구와 해적을 격퇴하는 전략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즉위 2년, 한 추계 군수의 딸이 살해된 사건에서 대신들이 자살이라며 덮으려 할 때 연산군은 신문 내용을 직접 하달하며 허점을 찾아내 타살임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능했던 즉위 초기의 행보 뒤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청년 왕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완벽한 왕자를 물려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유산을 함께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기된 이름, 패비의 아들이 마주한 차가운 진실. 성종이 세상을 떠나며 아들에게 남긴 가장 잔인한 유산은 그 왕좌를 지탱하기 위해 덮어버린
진실의 침묵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궁궐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유능한 군주였으나 정작 임금인 자신조차 자신의 뿌리인 생모에 대해 함부로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은 그를 끊임없는 불신과 냉소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에게 거대한 금기였습니다. 1479년 겨우 3살 무렵 어머니가 궁에서 쫓겨나는 영문 모를 이별을 겪으며 그의 무의식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482년 고작 6살이 된 소녀는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라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봉인되었고 진실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운 것은 따스한 품이 아니라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가해진 엄격한 통제와 아버지 성종의 서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자 시절을 보내며 궁궐의 공기 속에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을 감각적으로 체감했을 겁니다. 대비들의 침묵과 내관들의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대신들의 깍듯한 예우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거리감은 어린 세자의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고독과 불신을 심어주었죠. 그는 성장하며 조정의 원로들이 도덕과 명분을 논할 때마다 묘한 위선적 기운을 느꼈습니다. 훗날 밝혀질 진실이지만 당시에 그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결핍을 가졌음을, 그리고 그 결핍이 이 거대한 궁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였음을 막연히 짐작하며 속으로 냉소를 갈무리할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즉위 후 아버지 성종의 행적을 기록한 묘지문을 검토하던 중에 찾아왔습니다. 때는 연산군이 즉위한 지 1년째 되던 1495년, 그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류를 살피던 연산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기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이름, 외조부 윤기견의 이름을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신하들로부터 생모 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식적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날 왕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수라조차 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산군은 곧바로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함을 유지하며 폐비의 묘를 정비하고 유배지에 있던 외가 식구들을 풀어주는 등 절차에 따라 아들로서의 효를 다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죠. 그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에게서 어머니를 빼앗고 그 진실을 영원히 봉인하려 했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가 세운 경국대전의 질서 속에 자신을 억압하려는 신하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나에게 효와 예를 논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분노는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죠. 즉위 후 이어진 연산군의 침묵은 성군이 되기 위한 수양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조선은 여전히 태평성대의 잔향에 취해 있었으나 청년 왕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핏빛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된 경연, 왕을 가르치려 드는 신하들. 조선의 국왕에게 경연은 성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수련이자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이 자리는 지식의 향연이 아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영혼의 고문실과 같았습니다. 성현들의 가르침을 빌미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교정하려 드는 살인파 신하들의 존재는 젊고 유능했던 왕의 가슴 속에 서서히 적개심을 심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명민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런 왕의 총명함을 칭찬하기보다 끊임없이 부왕 성종의 완벽함과 비교하며 그를 옥죄었습니다. 살인파 대신들은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잣대를 들이대며 연산군을 압박했습니다. 왕이 피곤함을 호소하면 성군이 어찌 나태함을 보이냐 라며 질책했고, 사냥을 통해 무예를 익히려 하면 폭군들의 전철을 밟으려 하냐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왕의 사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감정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신 성종께서는 이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비교는 연산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죠. 연산군의 눈의 경연은 더 이상 진리를 탐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하들이 왕의 위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는 교묘한 수단이었고,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이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신을 옭아매는 이 유교적 쇠사슬을 어떻게 부숴버릴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저 오만한 신하들의 혀를 멈추게 하고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자신의 발 밑에 두겠다고 말입니다. 연산군의 적개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신하들이 인용하는 성현의 말씀들이 이제 복수를 위한 칼날로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능멸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라는 문구는 그에게 있어 자신을 억압한 신하들을 단죄할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었죠. 결국 연산군은 대화의 창구였던 경연을 증오의 기록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자신을 훈계하며 무안을 주었던 신하들의 이름과 발언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적어 넣었습니다. 억눌린 자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조선은 더 이상 도덕과 예법의 나라가 아닌 야수의 사냥터로 변할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시스템은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고 있었고, 그 파열음은 곧 조선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라는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1498년 무오사화, 사초 속에 숨겨진 칼날. 1498년,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조선 조정의 공기가 일순간 서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왕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훈구파와 유교적 도덕을 내세워 왕을 견제하려는 선비들인 살인파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세자 시절부터 자신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살인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구파의 유자광이 살인파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 하나를 들고 왕을 찾아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살인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종직이 과거에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김종직은 이미 6년 전인 1492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무덤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뒤를 이어 조정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유자광은 이미 죽은 김종직의 해묵은 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글의 겉모습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초나라의 어린 황제인 의제가 자신의 숙부인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슬퍼하며 쓴 제문이었죠. 하지만 유자광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연산군에게 이 글을 이렇게 해석해 바칩니다. 전하, 이것은 전하의 증조부이신 세조께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뺏은 사건을 은밀히 비판하고 비꼬는 반역의 글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연산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조상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왕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역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글은 왕조차 함부로 볼 수 없는 신성한 기록인 사초에 실려 있었습니다. 사초란 역사의 진실을 남기기 위해 사관들이 기록하는 비밀 문서였지만 연산군의 눈에는 그저 신하들이 왕 몰래 자신들을 비판하고 헐뜯는 비밀 일기장처럼 보였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죽어 흙이 된 김종직을 소환하며 이 조의 제문을 명분 삼아 그동안 자신을 가르치려 들던 살인파를 향해 거대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죽은 김종직이 감히 나의 증조부를 능멸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왕의 분노는 즉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은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 등을 잡아들여 혹독한 국문을 시작했습니다. 조정에는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그 소리를 즐기듯 직접 신문을 주재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죽은 스승의 글을 빌미로 살아있는 제자들을 학살한 조선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단순히 살아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미 세상을 떠나 흙이 된 김종직의 영혼까지 뒤쫓았습니다. 연산군은 부관 참시를 명령합니다. 죽은 자가 감히 내 조상과 왕실을 능멸했으니 무덤 속에서도 그 값을 치러야 한다. 라는 것이 왕의 논리였죠.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김종직의 무덤을 거칠게 파헤쳐 관을 끌어올렸고 6년의 세월이 흘러 이미 썩어버린 시신을 꺼내 그 목을 다시 한번 베어냈습니다. 죽은 자조차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이 끔찍한 광경은 조정 전체를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피해 숙청을 철저하게 계산된 공포의 본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 등을 고문할 때 조정의 모든 관리들을 국문장에 불러 모아 그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정사를 논하던 동료들이 무거운 형틀에 묶여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똑똑히 듣게 한 겁니다. 연산군은 단순히 고문을 구경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동안 신하들의 안색을 일일이 살피며 겁에 질려 낯빛이 변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자, 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까지 하나하나 색출해 처벌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신하들에게 내 뜻을 거스르면 죽어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그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것이라는 강렬한 경고였죠. 이후 줄줄이 사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초에 불순한 말을 쓴 사관들이 차곡차곡 걸려들었죠. 이 무오사화로 인해 김일손, 권우복, 권경윤은 거열형,
이목, 허반은 참수형, 강겸, 표연말, 홍안 등은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또 사관이었지만 무오사와 이전에 죽은 신종호는 관작 삭제를 당합니다. 이 밖에 살인파의 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배를 당했습니다. 무오사와는 겉으로는 왕실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자를 단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본질은 연산군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던 신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평생에 걸쳐 공들여 유지해온 왕과 신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이 시기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연산군은 대신들에게 형벌의 수위를 직접 논의하게 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듯 보였으나 결국 모든 결정은 자신의 뜻대로 관철하며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인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정의 질서는 유교적 도덕이 아닌 왕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는 공포의 질서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핏빛 승리를 통해 연산군은 처음으로 신하들의 피가 선사하는 절대적인 권력의 맛에 중독되었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간언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오로지 왕의 눈치만을 살피는 비굴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연산군을 더 깊고 어두운 타락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했죠. 연산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가장 거대한 상처, 패비 윤씨의 망령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더 큰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침묵을 강요당한 조정. 무오사와를 통해 피의 맛을 본 연산군은 이제 신하들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규정했습니다. 조선의 통치 철학에서 군주가 비판기관에 귀를 열어두는 것은 국가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척도였으나 연산군은 이를 왕권을 능멸하는 가시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연산군의 뒤틀린 욕망은 장록수라는 여인을 만나며 더욱 깊어집니다. 왕을 어린아이 다루듯 조롱하고 꾸짖는 장록수에게 연산군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그녀를 통해 뒤틀린 안식을 찾으려 했습니다.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간신들이 득세합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임사홍과 같은 인물들이 연산군의 귀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광기를 부추겨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했고 연산군은 그들이 바치는 아첨에 취해 더욱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선의 시스템은 이제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손된 채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산군을 진정한 야수로 각성시킬 피 묻은 유물, 어머니 패비 윤씨의 적삼이 궁궐 안으로 흘러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 묻은 적삼과 야수의 각성, 갑자사화의 폭풍. 1504년의 봄, 조선의 궁궐을 뒤덮고 있던 기만적인 정적이 단 한 장의 낡은 옷감에 의해 처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뒤 생모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성종이 내린 100년 함구령 탓에 아무도 그 자세한 내막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때 권력의 판도를 뒤집으려던 간신 임사홍이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해온 유물 하나를 들고 왕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22년 전 어머니 윤씨가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남겼다는 피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틱한 피 묻은 적삼 이야기는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업무 서류인 성종의 묘지문을 확인하다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것으로 적혀 있죠. 하지만 훗날의 야사들은 이 순간을 훨씬 더 붉고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아들에게 남긴 피 맺힌 유품, 이른바 금삼의 피 이야기는 연산군의 광기를 설명하는 가장 극적인 장치가 된 것입니다. 이 적삼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임사홍이 왕의 분노를 이용하기 위해 꾸며낸 정치적 도구였는지는 오직 역사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삼을 마주한 연산군에게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은 연산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수의 본능을 깨우는 완벽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적삼을 본 연산군은 그날 밤 짐승처럼 통곡하며 통제할 수 없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군을 연기할 필요도, 신하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하고 은폐했던 모든 이들을 찾아내어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 주겠다는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연산군의 첫 번째 표적은 자신의 친할머니이자 폐비 사건의 배우였던 인수대비였습니다. 연산군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할머니의 침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왜 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불손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실록에는 왕이 처용물을 주며 칼을 휘둘러 대비를 위협했고 이 충격으로 인수대비가 병을 얻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될 만큼 그 폐류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정 전체를 향해 피의 파도처럼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과거 폐비 사건 당시 사사를 주장했거나 혹은 그 자리에 단순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대신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한명회조차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연산군은 유교적 도덕이나 법치를 따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적인 원한이 국가 시스템을 압도해버린 피해 축제, 즉 갑자사화의 막이 잔인하게 오른 것입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단순히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핵심 주동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인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당시 조정에 있었던 모든 인물, 심지어 그들의 자식들과 친인척까지 연좌제로 엮어 거대한 피해 그물을 짰습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인물은 과거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들고 갔던 금부도사 이세좌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명을 받아들었을 뿐이었지만 연산군에게 그는 어머니의 생명을 끊어놓은 직접적인 살인자였습니다. 연산군은 이세좌의 온 가족을 도륙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었던 신하들까지 모두 잡아들여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고문은 날로 잔인해졌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발 뒤꿈치를 베어내며 산채로 가슴을 가르는 등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형벌들이 궁궐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광기의 절정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귀인과 정귀인을 처단하는 순간에 달했습니다. 연산군은 두 여인이 생모를 모함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야밤에 이들을 결박하여 손수 매질하고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잔혹했던 것은 그녀들의 아들들, 즉 자신의 이복 동생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내어 몽둥이로 자기 어머니를 치게 한 사건입니다. 안양군은 어둠 속에서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매질을 했고, 뒤늦게 사실을 안 왕자들의 절규는 궁궐의 밤을 찢어 놓았죠.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죽은 두 후궁의 시신을 찢어 산과 들에 버리게 하는 등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이 광경을 할머니 인수대비에게 강제로 보게 하며 이것이 대비가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입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온 나라를 제물로 바치는 피에 굶주린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살인파와 훈구파를 가릴 것 없이 수백 명의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갑자사화 때 처벌받은 사람은 무오사화 때보다 약 4배가 넘는 239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122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관 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상 기록에 남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센 숫자입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연좌제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처벌받은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의 숫자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갑자사화 이후 조선의 조정에서 직언과 시스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도구를 구하내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신하의 목에 걸게 했던 나무패, 신원패였습니다. 그 패에는 입은 곧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곧 몸을 베는 칼이라는 서늘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구시화 지문, 설시 참신도. 이 10글자는 신하들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아첨하거나 침묵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이제 신하들은 국정을 논하는 대신 자신의 목에 걸린 나무패를 만지며 비굴한 침묵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권을 견제하던 언론 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간관들을 파직하거나 유배 보냈고 임금의 사생활을 비판하는 상소는 읽지도 않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종이 그토록 공들여 세웠던 시스템의 핵심, 즉 왕과 신하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입을 막는 데 성공하자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방식조차 기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정당한 비판조차 왕에 대한 능멸, 즉 능상으로 규정하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전회의는 왕의 독백만이 울려 퍼지는 기괴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도리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려도 대신들은 오직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성종시대에 밤을 새워 국정을 토론하던 열정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목숨을 보존할까 고민하는 비겁한 눈치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를 넘어선 진정한 왕이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다는 명분 아래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타락한 유희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전차는 피의 계곡을 지나 전국의 미녀들을 징집하여
향락에 탐닉하는 흥청망청의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청망청의 그늘, 원각사의 기생들과 백성의 눈물. 갑자사화라는 거대한 피해 제사를 마친 연산군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았다는 명분 아래 조정의 견제 세력을 모두 도륙한 그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탐욕과 향락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연산군의 일상은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무리한 사냥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신하들의 철을 궁으로 불러들여 겁탈하는 등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실록에는 왕에게 아내를 바친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될 정도로 당시의 풍기문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타락은 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가치를 파괴하며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했죠.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성스러운 종교적 공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한양 도성 한복판에 있던 유서 깊은 사찰 원각사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기생들이 거처하는 유흥장인 연방원으로 개조해버렸습니다. 자비의 불심이 흘러야 할 공간에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재를 키우던 성균관 유생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왕의 사냥개와 짐승들을 기르는 우리로 만드는 등 국가의 자부심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시기 연산군의 광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흥청입니다. 연산군은 맑은 것을 일으킨다는 역설적인 이름을 붙여 전국의 미녀들을 강제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채홍사라는 특별 관직까지 만들어 팔도 강산을 뒤져 예쁜 여인과 잘 달리는 말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궁궐로 끌려온 여인들은 수천 명에 달했고 연산군은 이들을 흥청이라 부르며 매일같이 화려한 연회를 열어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흥청들과 놀아나다 나라가 망한다는 백성들의 뼈아픈 조롱이었죠. 이렇게 뽑힌 흥청들은 재능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 양반과 부인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며 큰 위세를 떨쳤습니다. 왕이 수천 명의 여인과 비단 위에서 술을 마실 때 대궐박 백성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왕 한 사람의 유흥을 위해 국가의 시스템은 안쪽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성종이 수십 년간 경국대전의 엄격한 체계 아래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국가의 부는 연산군의 술잔 속으로 허무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연산군은 백성들의 삶을 잔인하게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흥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한양 도성 근처 백성들의 집 수천 채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헐어버렸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이들의 통곡 소리가 한양을 가득 메웠으나 왕은 그 소리가 듣기 싫다며 궁궐 담장을 더 높이 쌓고 악공들에게 더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일대에 금표라는 편말을 세워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넓은 땅을 오직 자신만의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백성이 땔감을 구하려다 실수로 이 경계를 넘으면 즉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참다 못해 자신들의 고통을 한글로 써서
거리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죠. 왕이 우리를 죽인다는 뼈아픈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반성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며 범인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자 그는 화풀이로 아예 한글 사용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백성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마저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글을 창제한 고조부 세종대왕의 업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야말로 패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연산군은 스스로 만든 고립된 성 안에 갇힌 야수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닫았으며 군대는 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잃어갔습니다. 왕이 술에 취해 춤을 추던 그 순간 대궐 밖에서는 횃불을 준비하는 이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제 폭주를 멈추려는 거대한 저항뿐이었습니다. 향락의 냄새가 진동하던 궁궐 담장 너머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새벽 바람이 이미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 횃불 아래 무너진 광길 성벽. 1506년 9월의 밤은 유독 차갑고도 길었습니다. 연산군이 궁궐 안에서 수천 명의 흥청들과 함께 광란의 연회를 즐기며 자신의 영원한 권력을 과시하던 그 시각, 대궐 밖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군주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릴 때 그 권자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반정의 불씨를 지핀 주인공은 박원종과 성희안이었습니다. 특히 박원종은 자신의 누이가 연산군에게 능욕당했다는 소문을 들으며 가슴속에 깊은 분노를 품고 있었고, 성희안은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억울하게 파직당한 인물이었죠. 이들은 연산군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목숨을 건 비밀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가문이 멸망하는 참변을 당하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런 광기 아래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고 대의를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9월 2일 밤 마침내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원에는 수천 명의 군사와 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반정, 즉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다는 기치 아래 횃불의 물결은 거대한 용의 형상처럼 도성을 가로질러 궁궐로 진격했습니다. 연산군의 공포 정치에 질려있던 궁궐 수비대와 금군들은 반정군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각 연산군은 여전히 술에 취해 향락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연회의 흥을 돋우는 음악 소리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횃불의 열기가 담장을 넘고 믿었던 내관들마저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던 전차가 낭떠러지 끝에서 마침내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은 정작 자신의 위기가 닥치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군주는 한낱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했습니다. 반정군이 대궐을 장악하고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자 연산군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폐위의 절차뿐이었습니다. 그를 떠받들던 수많은 아첨꾼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아끼던 흥청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왕의 눈과 귀를 가렸던 간신 임사홍은 분노한 민중과 반정군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스템과 법이 이제는 자신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강등된 연산군은 강화도 옆의 작은 섬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백성들의 침뱉음과 거친 욕설을 묵묵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백성들의 집을 헐어 사냥터로 만들고 향락을 즐기던 왕의 위엄은 이제 차가운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형벌이라 불리는 위리안치에 처해졌습니다. 집 주변을 가시돋친 탱자나무로 빽빽하게 둘러싸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이죠.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남자가 이제는 가시 울타리한 좁은 공간에 갇혀 자신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가시 울타리 속에서 연산군이 맞이한 마지막은 지독히도 쓸쓸하고 허망했습니다. 그는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인 1506년 11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식적인 사해는 역질, 즉 전염병이었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정신적 충격과 우라가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 중전 신씨가 보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평생 수천 명의 여인을 거느리며 쾌락을 쫓았으나 정작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비극의 길을 걷던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내의 온기였습니다. 연산군의 몰락은 조선 왕조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는 성종이 세운 완벽한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단 12년 만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몰락은 조선의 신하들에게 임금이 도리를 저버리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부수고 질주했던 폭군의 최후는 이후 조선의 왕들에게는 거울과 같은 경고가 되었고 신하들에게는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광기의 성벽은 무너졌고 횃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금 도덕과 질서를 세우려는 새로운 시대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조선은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연산군은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난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한 정통성을 가졌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자란 상처 입은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개인의 아픔을 공적인 권력으로 치유하려 할 때 국가가 얼마나 참혹한 재앙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은 수많은 선비를 학살하는 사화로 변했고 왕을 향한 쓴소리는 죽음의 공포에 눌려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평생에 걸쳐 만든 법치의 브레이크는 연산군에 의해 무참히 부서졌고 견제가 사라진 자리엔 왕 한 사람의 끝없는 욕망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폐허는 역설적이게도 조선이 다시 일어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쫓겨난 그 자리에는 이복 동생인
중종이 올랐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왕이 된 중종은 형이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짊어져야 했죠. 연산군 이후 조선은 권력이 도덕을 잃으면 반드시 백성과 신하의 심판을 받는다는 엄중한 진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왕의 폭주를 막기 위해 시스템은 더 정교해지고 억눌렸던 백성들의 저항 정신은 훗날 조선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겁니다. 63일간의 짧은 유배 끝에 맞이한 그의 허망한 죽음은 여전히 수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법전이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공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그건 한낱 종이뭉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피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닦아내며 조선은 다시 새로운 길을 준비합니다. 이제 연산군이라는 이름은 조선 500년 역사 내내 권력을 쥔 자가 스스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가장 서늘한 경고 등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